자, 그래서 알투스의 여섯 번째로 지금 오리엔탈리즘 하고 있는데, 오리엔탈리즘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쪽에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동양을 지배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 방법론적으로 이 어떤 식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연구할지, 관념들의 총체니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식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 그래서 나 이거 다 안 읽어도 된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거 오리엔탈리즘 연구하시는 분이나 이걸 번역하시는 분한테 이거 다 안 읽어도 된다고 얘기하면 또 이게 막 그럴 건데. 여기 보면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마르크스하고 스튜어트 밀즈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이게 약간 서양 중심적인 얘기인데, 마르크스가 쓴 글에 보면은 아일랜드와 인도의 식민지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아일랜드도 식민지했고 인도도 식민지였는데, 마르크스 저작에 보면 아일랜드를 식민지한 거는 뭐 그렇게 비판하고,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받고 지배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가 영 발전을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거는 그거 잘했다고, 안 그랬으면 인도는 맨날 그 미개한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마르크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르크스 같은 진보적인 학자도 동양을 지배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의 생산에 어떤 서양 우월주의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민이라고, 아민이죠, 남미 학자였는데, 그 사람도 1970년대 서양 중심주의라는 책을 썼고, 그 서양 중심주의라는 말은 옛날부터 학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한 1900년대 이후에 번역됐고, 이 책은 19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인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책을 쓰면서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후기식 민성, 뭐 이렇게 뭐가 연결이 돼요.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이후로 나오죠. 그건 뭐냐면 얘기한 것처럼 뭐 미술, 음악, 그 다음 삶의 패턴, 유행,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고, 주로 오리엔탈리즘은 주로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맨 뒤에 가면 최근의 전개라고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보는데, 아랍 얘기를 해요. 아랍 얘기를. 2차 대전 이후에 아랍 이스라엘 분쟁 이래 아랍 무슬람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고, 그래서 세계 정책의 중심의 무대가 됐을 때 아랍에 대해서 미국이 알아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459페이지에 보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아랍 사람들이 호색한이거나 피해 굶주린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464페이지 보면 이슬람적인 동양에 대한 아카데믹한 태도로서 보기에 대중문화 속에 전개되고 있는 뭐 풍자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아랍 사람들을 좀 미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의 순서 쭉 보면, 이 오늘날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뭐냐면 519페이지에 보면 근대화론이라는 거예요. 근대화론. 그래서 미국에서 대부분 받아들인 근대화, 진보, 문화 이런 것들이 미국이 만들어낸 오리엔탈리즘적인 지식인데, 그게 아랍이나 동북아시아나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책은 이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논문들을 모아놓는 건데, 이 맨 뒤에 정일준 교수가 쓴, 고려대 사회학과의 정일준 교수가 쓴 책 중에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지, 제목 부제가 근대화론의 한국 전파와 한국에서 수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 책에 뭐 이런 책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한국의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느냐?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예컨대 좀 투박한 얘기지만 뭐 이승만이 친일이고 친미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 그래서 뭐 김구나 무슨 안창호나 아니면 좌파에 있는 여운형 같은 사람을 다 깔아뭉개고 뭐 친미적인 혹은 친일적인 뭐 군대 국가를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 개인의 초점을 두는 방식도 있지만,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식과 지식인과 시민사회와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작은 협소한 역사 해석이다. 뭔가 이런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 그때 당시 어떤 경제적인 관계가 어땠고 시민사회에서 지식인의 움직임이 어땠고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실은 한국을 보는 눈이 되게 달라지죠. 제가 냈던 책 중에 감정구조와 한국사회라는 책에 그 포함되어 있는 논문인데 제목이 뭐예요? 사회적인 공감과 담론국가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승만 시대에 혹은 박정희 시대의 어떤 이승만 시대의 어떤 그 반공국가의 성립이나 박정희 시대 때 근대국가 소위 이제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새마을 운동 같은 발전국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담론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그 제시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그 논문에서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지식의 수입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근대국가를 결정지었다고 본 거예요. 뭐 이 책 논문을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논문을 차라리 보는 게 낫습니다. 뭐 제 논문이 잘 됐다기보다는 그 논문 안에 제가 이런 것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소위 이제 이 정일준 교수나 제가 썼던 논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미국이 195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소련하고 2차 대전 때는 소련하고 미국이 같은 동맹국이었죠.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미소가 소위 냉전 체제로 들었으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소련의 그 공산화의 위험을 맞설 것인가라고 한 걸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두 가지로 만들어냈는데 정치나 경제에서 그게 뭐냐면 컨테인먼트 폴리시예요. 소위 봉쇄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주고 경제 발전 지원을 하고 그다음 미군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독일이었고 대만, 한국 뭐 이런 정도, 쿠바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어떤 방어 전략 말고 이데올로기적 전략, 소위 이제 알투세식으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식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MIT 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를 중심으로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의 비교정치연구소를 만들어서 국가가 돈을 대요. 뭐 국무부나 CIA 같은 돈을 대가지고 뭐 러시안 파이, 무슨 칼 도이치, 로스트로, 알몬드 버바, 가브리엘 알몬드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근대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론, 정치 발전론 이런 과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과 대학 혹은 제국과 대학 이런 책도 있어요. 냉정과 대학, 제국과 대학 이런 거에서도 지금 이 정일준 교수가 쓰고 있는 것 같은 비슷한 그 논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비블리오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지만 적어뒀다가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읽어보십시오. 그런 쪽에서 뭐냐면 미국이 만들어낸 근대화 이론이라는 게 철저하게 그런 미국 그 공산화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한국도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의 근대화론이라는 게 소위 그 이승만 때는 일본식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예컨대 뭐 농촌 중심에, 그다음 국가 중심에,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근대 발전을 하자. 그래서 인도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관료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싹 미국 출신의 관료들,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는 관료들을 지식인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 로스트로하고 당시에 이제 그 케네디 정부의 경제발전 자문 특별보좌관이 로스트로가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로스트로가 소위 이제 그 경제발전 단계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도약 단계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그래서 한국 대만이 다 그런 미국이 원하는 스트라이 뭐 예를 들면 수출주도 그다음 중화학 중심에 아니면 도시 중심에 뭐 이렇게 발전 전략을 이끌어 놨다는 거예요. 로스트로가 그렇게 주문을 했고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오늘날의 지금 경제 모습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들도 그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한국의 근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서양의 지식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대학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문제도 사실은 그와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잠깐 끊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